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시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나 썸네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분들을 위한 책이고요. 여성 분야 자기계발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 채널의 연령과 성별 통계를 보다가 선택하게 되었어요. 처음 유튜브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의 성별을 확인했는데 여성분들의 조회수가 94.2%예요. 시청시간도 거의 비슷하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다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됐어요. 이 책의 작가님은 20여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과 일터에서 만난 많은 여성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실생활이나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 글쓰기, 그리고 네트워킹 방법들이 가득하다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책일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클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종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미니즘과 글쓰기라고 하면 당신은 어떤 글쓰기를 생각하는가?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 듯하다. 여성으로서 살아온 경험을 쓰기, 그리고 여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글쓰기. 말하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의사 표현이다. 설득하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대로 쓰고 말하면 설득에 실패하고 이해받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제대로 말하면, 제대로 글 쓰면 모든 게 통한다? 그러면 페미니즘은 이미 성공해 잊힌 이름이 되었으리라.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 솔직해질수록 고독해진다. 실제로 쓰고 말해보면 페미니즘의 강론에서 주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에 아연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말하기와 글쓰기 훈련이 필요하다. 다름을 확인하고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로는 싸울 수도 힘을 합칠 수도 없다. 머릿속의 생각을 꺼내어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글쓰기.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음성화하는 것이 말하기다. 그 작업에 페미니즘이 더해지면 그간 나 혼자 참으면 되던 일들을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낸다는 뜻이 된다. 페미니즘 강연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질문은 아버지, 남편, 남자친구, 아들에게 어떻게 페미니즘을 가르치거나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그게 쉬웠다면 내가 1019년도 아닌 2019년에 이런 글을 쓰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여자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면 높은 확률로 미움받는다. 혹은 상대가 나를 상대하려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는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정부주의라도 주장한다면 억울하지나 않겠는데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표현에 대해 성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측면을 지적한다든가 하는 정도를 정연한 언어로 주장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는 때가 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살 순 없어. 그렇다. 그 정도는 나도 이해했다. 그렇게 한 번의 잘못으로 애먼 사람 골탕 먹일 일이 걱정되면 여성, 남성, 옐로우 카드 3장씩 나눠 갖고 시작하자고. 여성이 분명하게 의사 표현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를 나는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충분히 암시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요청들을 쌓지 않기를 바란다.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 좋겠다. 우리는 통하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내가 선의로 대하면 나를 선의로 대해주리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막무가내로 베풀고 실망하지 말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가도 말과 글을 분명히 하다 보면 어슴풀에 마음속에 있던 것이 또렷해진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다. 여성인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내 말을 들리게 만들자. 의심은 집어치우고. 여성이 겪는 차별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것을 없는 것으로 친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가 헌신한 세계가 사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 역시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페미니스트가 되면 무엇이 좋으냐는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언제나 전에는 그냥 넘기던 것들 하나하나가 걸려서 화가 나 오히려 참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왜 여성으로서 나 자신을 자각하고 세상의 여성에 대한 차별에 눈떠야 하냐고? 그것은 도무지 진단명이 나오지 않던 수많은 여성들의 승진 누락, 조기 퇴직, 낮은 임금, 쉬운 해고 등의 문제들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말하면서 그것이 집단의 경험임이 밝혀지곤 한다. 잘못이라고 생각만 할 때는 기세등등하게 나를 억압하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당신이 쓰고 말해야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인다. 사고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다. 쓰기와 말하기. 쿠셔너. 그러니까 복잡하게 애두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건방지다는 말을 듣곤 한다. 나는 글을 쓰는 일을 하지만 타인의 글을 읽고 고치는 일 역시 업으로 한다. 그런데 이 표현은 글쓴이가 여성 혐오자로 보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라는 문장을 쓰기 이전에 나는 글을 읽는 사람이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약간 수정하면 어떨까요? 같은 식으로 애두르고 애둘러 말을 하거나 글을 쓰곤 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그 정도 말을 듣고 적절하게 고치지만 대체로는 나의 독해력을 의심했다. 고칠 생각 없으니 다시 읽으라는 유의 말. 그 글에 무엇이 정확히 문제인지 말해도 상대가 기분 상해하지 않을까를 근심하느라 문장은 꼬이고 꼬여서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알아듣지조차 못했다. 나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지 상대의 불쾌함까지 받아내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 글을 읽으며 역시 너무 또렷하게 쓰고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쿠셔너를 썼을 때 그 속뜻을 짚어 이해하는 일을 나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날이 춥다 고 말하면
알아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라고 응답하지 않는다. 대신 날이 춥군요. 라고 응수한다. 따뜻한 음료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이 어린 여자에게 차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손으로 차를 마실 의지는 없다고요? 그러면 갈증을 참아보면 어떨까요?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을 우아하다고들 한다. 경험해본 바, 그것은 가진 사람들의 화법이다. 상대가 내 뜻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속뜻을 헤아려 준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다리가 아파. 잠시 앉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의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참 젊어서 좋겠어요. 거뜬하게 서 있으니 보기 좋네요. 라고 말하는 편이 더 배운 사람 같다고. 화장실을 갈 때 똥 마려워요, 오줌 마려워요 하자는 뜻이 아니라 여성들의 생리작용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화법을 권장하는 게 싫다. 생리라는 말 대신에 마법에 걸렸다고 하는 게 대표적이다.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영국인들이 쳐들어왔다고 했다. 오늘날에도 벨기에나 그리스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왔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붉은 깃발을 개양하거나 일본 국기를 개양한다고, 혹은 페라리가 문 앞에 왔다라고 한다. 이것은 꽃, 개 양귀비, 날, 달, 묵주를 가졌다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기도 하며 케첩이나 토마토 소스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폴란드에서는 할매, 미국에서는 친척 아주머니, 독일에서는 사촌, 이탈리아에서는 후작이 방문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생리대 이름을 빌어 마법에 걸렸다, 혹은 매직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런 표현들을 트위터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일본에는 페리 내항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알려왔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다는 표현을 들었다고 했다. 이 모든 표현은 생리를 에둘러 표현하는 여러 방식들이다. 왜 에둘러야 하는가? 생리를 언급하는 일 자체가 전 지구적 금기이기 때문이다. 기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엘리즈 티에보가 생리의 역사와 생리가 터부시된 방식의 역사 등을 다룬 이것은 나의 피에 나오는 이야기다. 포항에 지진이 나서 수학능력 시험이 연기되었을 때 많은 여성들은 시험 기간에 맞춰 생리 주기를 조절하기 위해 약을 먹고 있었을 수험생을 걱정했다. 생리통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방법을 택하니까 그걸 일주일 더 늦춘다고? 결혼한 뒤 배우자와 방귀를 언제 텄느냐를 두고 TV에서 갑론을박하는 경우 남편들은 이미 텄고 아내들이 언제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할 것인가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다. 뭐가 어떻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냥 좀 불편하다 정도의 말로 해치우려고 든다.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라고 하면 자랑났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봤다. 아파서 아프다고 해도 안 된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데 다들 너무 도가 터서 자기의 뇌가 판단해 내린 의견과 생각에 대해서도 쿠션을 치고 난다. 날 사랑한다면 속뜻을 알아줄 거야. 너무 도전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솔직해도 안 된다.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척 하면서도 원한다는 사실을
넌지시 말해야 한다.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대체 왜 암시해야 하는가? 좋은 물건을 받고 싶지만 좋은 물건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들 중에 자칭 극소수의 성공한 사례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이 혼자 애둘러 말한다고 알아서 헤아려 주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상대는 나중에 말한다. 그렇게 필요하면 분명히 말하지 그랬어. 예의 바르게 상대 기분 상하지 않게 애둘러 말하기를 여성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은 그만두자. 남자가 말할 때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은 표현이나 문장을 여자가 말했다고 발끈하는 일을 그만둬라. 이것은 여성에게 무례하라는 권고가 아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타인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이 당당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예의도 뭣도 아니다. 애두른 표현, 우아한 언사가 힘을 발휘하려면 행동이 뒤따라야지. 쿠셔너, 여자어를 쓰지 않는 노력을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다른 여성이 쿠셔너, 여자어를 쓰지 않을 때 거북해하기를 그만두기다. 동석한 남자를 대신해 나이든 여자들이 화내주지 마라. 더 모범적으로 우아하게 말해버리기를 그만두자. 남자가 말했다면 당차다고 박수쳤을 말을 여자가 했다고 당돌하다며 고개 도리도리 하기를 그만두자. 분위기를 읽고 여자 욕을 여자가 대신 해버리는 일, 내가 아는 최악의 여성어. GV 빌런이라는 단어가 있다. 영화제에서 영화 상영 이후 감독이나 배우 등 게스트가 상영관을 방문해 관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토크 프로그램을 GV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영화제와 무관하게 개봉 영화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행사다. 그런 GV 때 혼자만 궁금하고 게스트에게 무례한 질문을 하는 관객을 일컫는 GV 빌런이라는 비공식 용어가 SNS에서 쓰인다. 빌런은 악당을 뜻하는 말인데 동네 양아치에게 쓰이는 말이기보다는 슈퍼히어로물에서 히어로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악당을 일컫는다. 즉, GV 빌런이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뜻인즉 영화의 감동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한 사람의 힘이 강력하다이다. GV는 대체로 마지막에 관객 질문을 받아 답하는 순서를 갖는다. 이런 GV에 참석해보면 관객은 여성이 과반수여도 첫 질문자는 남성일 때가 많다. 압도적으로 원하는 질문을 당당하게 한다. 여성 관객들은 서너 번째쯤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정도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때는 관객 비율이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서 여성 관객의 질문을 받아보려 해도 불가능할 때도 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한국 독립영화 상영 이후 있었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었다. 감독과 배우 3명이 참석했다. 4사람 중 여성은 주인공이었던 A 한 사람뿐이었다. 관객 질문은 이랬다. 영화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는 남성은 A가 자신과 말이 잘 통할 것 같다며 자기 연락처를 스태프에게 남겨놓고 갈 테니 관심 있으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다. 커피든 식사든 하며 같이 연기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다고. 나는 당시 관객으로 객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난생 처음으로 봤다. 그런 질문도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매들이여, 질문을. 어쩌다 질문을 해도 말끝을 얼버무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말을 얼버무린다. 문제는 그 확신을 상대의 반응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데 있다. 내가 질문할 때 상대가 무뚝뚝한 표정이라거나 사람들이 조금 웅성이는 듯한 기분이 든다거나 하면 바로 말투가 흐릿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문장의 중간부터는 말소리가 작아지다가 약간 웃으면서 말을 흐린다. 이것은 나 자신의 과거 경험이기도 하다. 분위기를 봐서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 혀를 빼꼼 내밀거나 헤헤 웃어버리기. 일할 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을 듣고는 노력해서 고쳤다. 어쩔 줄 모르겠는 기분이라서 그랬지만 내용이 좋아도 그 내용이 잘 전달되기 어려운 태도 혹은 말버릇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내가 일에 진지하지 않거나 심하게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한다. 웃을 일이 아닌데 웃어넘기려는 태도는 불쾌감을 유발한다.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하게 하려던 말을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자. 질문 역시 일종의 발언 기회임을 생각해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더 있다. 여성들만 있을 때는 놀랄 일도 아니지만 첫 질문자가 여성이다. 질문자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누군가 빠르게 손을 든다. 그런데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을 때는 이상하게 여성이 첫 질문자로 손드는 확률이 낮다. 이런 심증을 굳힌 계기는 고등학교 강연을 다니면서였다. 여자 학생과 남자 학생이 함께 강연을 들을 때는 성비가 얼추 비슷한데도 남자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 여자 학생들이 질문하기를 꺼리나 싶지만 여자 고등학교에 가면 질문자가 많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표현이 적극적인데 왜 남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다르게 행동할 확률이 높아질까? 질문한다는 말은 궁금한 것이 많고 적극적이라는 뜻인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반대인가? 그런 의구심과 무관하게 내가 받아본 남자 학생들의 질문 중 가장 기기묘묘한 것은 선생님, 모텔 가봤어요? 였다. 이런 질문도 하는데 대체 왜 여자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가? 좋은 질문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답변하는 쪽에서도 감탄하고 기억할 만한 질문이라면 그보다 좋을 순 없겠지만 질문도 해버릇해야 는다. 질문하라는 말에 망설이다가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그거 물어볼걸. 해본 경험이 있는지? 난 있다. 아주 여러 번. 그냥 손을 들면 되는 거였다. 이젠 그런 일로 망설이지 않아서 노조 총회를 해도 열심히 발언하고 징계위원회를 들어가도 열심히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좋은 질문도 중요하지만 강연이든 GV든 온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손을 들고 말하고 싶어 할 때 진행한 사람들도 더 보람을 얻는다. 손을 듭시다. 질문을 합시다.